제 강의의 제목은 모델보다 데이터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융합학과의 이종식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용자 경험 연구실을 하고 있고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분야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하는 부분, 그 부분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HCI 혹은 UX라고 합니다. 저희 랩 홈페이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 인공지능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여러 연구 파트가 있는데, 서울대학교에는 HCI 하시는 교수님이 10분 정도 계십니다. 10분이 모여가지고 하이라고 해서 친근하죠. 그래서 이제 Center for Human AI Interaction 연구소도 차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연구도 하시고 공동으로 이제 과제도 진행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쳤고, 저는 2층 207호에 있고 저희 랩도 2층에 있으니까 오다 가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점심 때 샌드위치나 피자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조교들이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 수업에서 이걸 준비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뭐 더 먹고 싶은 메뉴가 있다거나 뭐 양이 더 필요하다거나 그러면은 미리미리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프론트 엔드 어, 쪽을 이제 담당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공지능 서비스 쪽을 많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뭐 우리나라 이제 뭐 IT 기업들이 인공지능이 엔진으로 들어가 있는 서비스를 만들게 될 때 그것을 둘러싼 어, 리퀘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인공지능 서비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랬더니 한 네 가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스 케이스를 잘 발견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사물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구분하고 그다음에 판단을 지원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우리가 인지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적인 곤란한 지점을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각과 판단을 대체하고 인간의 실수를 보완하고 반복의 노고를 덜어주는 그런 유스 케이스가 어디 있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모으는 능력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모여야 되냐? 이제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물 틀어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정도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뭐 땅을 파다가 갑자기 뭐 하수도를 건드려 가지고 물이 뭐 하늘로 쏟아져 나오듯이, 아니면은 뭐 그런 식의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동으로 피처를 담은 처리의 노고가 필요 없는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포인트가 어디가 될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혹은 그런 곳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유스 케이스를 잘 발견할 것과 데이터의 유전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데이터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데이터 얘기 이제 포커스를 해서 할게요. 어, 이 표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면은 코딩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쓰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실제로 시간을 재보면 트레이닝 데이터 모으고 처리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린다는 거죠. 75%의 시간은 이런 굉장히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다른 측면은 뭐냐면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유튜브에 특강 많이 하시는 엄태웅 씨가 이제 한데 보면은 데이터 잘 모으고 레이블링 잘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여기 이제 동영상 이제 이 자료를 공유하면 요거 클릭하면은 유튜브로 넘어가는데, 유튜브는 오늘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로봇을 만드는데 현대차로 인수됐죠.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사각기둥으로 로봇을 만들고 제어와 데이터
기술로 처리한다는 게 아니죠. 이 회사의 특징은 가장 잘 뛸 수 있는 그 쉐입을 먼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어를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어 기술이 어느 정도 돼도 뛰거나 서 있거나 움직이는데 훨씬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각막대나 봉을 막 연결하고 제어 기술을 막 첨단으로 만드는 모델을 잘 만드는 것보다 사실은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쉐입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머신러닝도 비슷하다는 거죠. 좋은 머신러닝 모델 못지않게 좋은 레이블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보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든 무엇이 되든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구분이 잘 되고 피처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머신이 학습을 하는 거니까 이 도메인 널리지나 피처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디자인을 잘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에 계속 방점을 두고 있어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요것과 관련된 제가 두 개의 프로젝트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레이블링 혹은 데이터 마련하는 게 우리 같은 이제 서비스 만드는 연구자들에게 어떻게 중요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UX랩이 최근 4, 5년 사이에 보이스 서비스를 엄청나게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SKT의 T맵하고 T맵은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음성 인식 이제 누구를 붙이는 작업도 했고 삼성전자의 빅스비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가전제품들을 붙이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 공연 뭐 이런 것들하고 스마트 스피커 작업도 하고 그래서 나름 이제 스마트 스피커나 아니면 보이스 인터액션에 관련된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더 이제 고도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사실 기술 알못입니다. 기술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나와 있는 기술들을 제조합해서 작업했다는 점, 그 점이 이제 좀 다른 점입니다. 보이스 서비스. 보이스 서비스는 대략 이런 구조로 작동하죠. 일단은 스피치 리코그니션을 해서 파형을 글자로 안 치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음으로 나오면 이거를 이제 글자로 안 치는 작업을 ASR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의미가 뭔지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들을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 하고 그렇죠? 그러면 틀어줘라는 여기서 이제 틀어줘라는 그 양화대교가 들어가면은 이게 양화대교가 장소이기도 하고 노래 공명이기도 하니까 이게 이제 플레이 할 수도 있고 로케이트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얼로그 매니지와 날리지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의미를 갖는지 이렇게 또 답을 하는 거죠. 랭귀지 제너레이트하고 TTS하고 요 모듈들이 이제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기술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개발이 되면서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있는 그 시리나 빅스비나 이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가왔어요. 근데 많이들 안 쓰시잖아요. 그죠? 예, 집에 사놓고 이렇게 지금 먼지가 한참 많이 쌓여 있을 텐데 저는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열심히 치는 마지막 세대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다음 세대부터는 특히 이제 특히 여러분들의 이제 자식들이 될 사람들은 이미 어린아이들은 아빠 핸드폰에 버튼 꾹 누르고서 뽀로로 비디오 틀어줘 이렇게 하니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명웅 노래 틀어줘 뭐 이렇게 하니까 보이스 키보드를 치는 거는 엄청나게 인지적으로 복잡한 작업이에요. 어떤 태스크를 명령으로 나누고 객체를 기억해서 그것을 조작하는 작업은 원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훈련을 많이 받아야만 하는 작업인데 해픈 투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음성과 키보드와 화면을 바이패스하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키보드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뭐 그런 거죠. 뭐 극장도 아직 남아 있고 벽걸이 TV도 아직 있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 쓰는 것처럼 다 공존은 하겠지만 어떤 부분의 일들 빠르고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은 음성 이렇게 이제 돌아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시겠지만 이 어프로치가 룰 베이스 어프로치가 있고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가 있잖아요. 룰 베이스는 이제 질문과 답을 한 땀 한 땀 이어주는 거라면 데이터 드리븐은 벡터라이즈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뭐 여기 예시를 적어놨는데 룰 베이스가 이렇게 어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의미를 찾는 거라면 데이터 드리븐은 수많은 벡터들을 가지고 결과값이 비슷한 것들을 비슷하게 엮어내는 구조예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표현이 무엇이 되든 의도가 바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어눌하게 말해도 의도가 전달이 됩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남학생들이 있을 텐데 남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오빠 나 살쪘어.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표현에 집중해서 그래요. 사실 이거의 답은 난 널 사랑해 하지. 넌 예뻐, 늘 예뻐. 뭐 이거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나 살쪘어로 나왔기 때문에 뭐 살이 쪘느니 안 쪘느니 뭐 가벼워 보인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그 와이프가 청소기 어디 있더라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은 베란다에 있어가 아닙니다. 창고에 있어가 아니고 내가 청소할게죠. 예. 이렇게 의도가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계가 음성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의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돼서 표현의 모호함과 오해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크게 변화시킬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그러니까 보이스 서비스들 대부분 이렇게 작동돼요. 물 떨어졌는데 생수 채워야겠다. 삼다수 큰 거 5병 이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인텐트는 오더예요. 물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엔티티는 워터니까 이마트에 쇼핑한단 말이죠.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 뭐 이런 상황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양념 반 후라이드만 시켜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나 출출한데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울리고 펜트하우스 다이너마이트 틀어줘 이렇게 하기보다는 분위기 띄우는 음악 틀어줘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의도 기반으로 돼 있는 인터랙션하고 추천하고 또 잘 맞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객체나 명령어를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 커맨드 앤 컨트롤 하기보다는 우리가 상황이나 문제를 제시를 하고 이 서비스가 이제 풀어주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삼성전자 빅스비하고 제품들 연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모컵을 만들어서 사용자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삼성전자라고 꼭 얘기할 게 없이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사람들이 표준 코스에 헹굼 2번, 온수 3단, 탈수 약하게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이스를 그 컬렉트를 해보면 대부분 이런 겁니다. 뭐 땀에 절은 운동복하고 내복이 5장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객체와 커맨드를 하는 것들 혹은 우리가 이제 그 전자밥통에도 보면은 그 수많은 버튼들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하는 것들은 이런 내추럴 인터랙션에는 별로 안 어울려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런 그 코테이션들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필요와 니즈를 얘기하는가를
모으는 게 이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데이터라는 건 이런 거를 많이 모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븐의 말하기. 우리나라는 오븐을 많이 쓰진 않고 오히려 전자레인지를 많이 쓰지만 해외에는 오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프리미엄 오븐하고 인공 그 스피커 서비스를 연동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당연히 그 기술팀에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메뉴들을 다 보이스로 인식하는 거를 한 세트로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쓸 것이냐, 거기가 이제 출발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계는 이렇게 만들어요. 기계 인터페이스는 기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테이트 머신이죠. 스탑, 와시, 린스, 스핀이고 스위치나 버튼은 사실 요 스테이트 간을 이동시키는 장치들이에요. 그죠? 납을 돌리면 그 와시가 린스가 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쓰는 기계의 스위치들은 대부분 스테이트 머신의 스테이트 이동을 그 트리거하는 장치란 말이죠. 오븐의 경우에 그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온하고 오프밖에 없어요. 그 버튼 누르면 시간하고 강도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 고기를 해동시키려고 그러면은 온도가 굉장히 섬세하게 조절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 다른 요리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햇반도 마찬가지예요. 햇반도 그냥 강으로 1분 30초에서 2분을 돌리는 거하고 햇반에 맞는 곡선은 다른 거예요. 따라서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햇반 대표조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저 커브를 굉장히 다르게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훨씬 나은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커맨드 앤 컨트롤하고 스위치로 돼 있는 이 시스템을 넘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내추럴한 인터랙션과 의도 중심의 인터랙션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오븐에 있는 이런 스테이트 머신과 버튼들을 다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모으고 싶은 거는 요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문제 상황을 얘기를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오븐이 아니라 이제 커다란 스크린에다가 이제 태스크를 주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이제 요리를 할 건데 오븐을 쓸 때 어떤 대화들을 하나 이제 모아요. 그러고는 그걸 갖다가 이 당시에는 이제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 챗봇 만드는 데다가 막 입혀요. 데이터를 넣어서.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오븐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그 스피커를 놓고 사람들이 말하면 대답을 하게 해요. 물론 많은 것들이 해결되진 않지만 가상으로 이제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럼 데이터들이 더 많이 쌓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서비스를 이제 만듭니다. 그랬더니 되게 흥미로운 게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기존에 있는 이 명령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켜져 꺼져 350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되게 컨텍스추얼하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겉을 그슬려줘. 적당히 태워줘. 이런 전에 없던 요청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아까 햇반 대표조처럼 수많은 훈련과 데이터를 통해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 오븐과 전혀 상관없는 기능들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에이전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서 사람들이 추가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8온수는 몇 컵이야?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시피 같은 것도 물어봐요. 오븐에는 당연히 오븐한테 혹은 믹서한테 레시피를 물어봤자 대답을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거기다 추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갈비찜은 진간장으로 해, 국간장으로 해.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이것들은 이제 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시피도 물어봐요. 눈 오는 날 뭘 먹으면 좋을까?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감자 수프는 어떠세요?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양파는 지금 이제 밑 로프라 해야 되는데 양파는 어떻게 썰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이런 대답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해외향 오븐에 고급 오븐에 스피커가 들어갔을 때 이 어떤 서비스를 대응을 하게 되냐면은 오븐의 기능이 한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요리와 관련된 잡다한 상식이 어, 상당 부분 들어가요. 뭐 레시피 버터 해가지고 컨버전, 그 다음에 컬리너리 스킬, 뭐 이런 것들이 또 엄청 들어가고, 그 다음에 IoT 기계를 통해 가지고 냉장고라든지 주변 기기들을 파악하고 대답하는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베이직 오븐 컨트롤에서 어시스턴트와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그 마스터리를 갖는 식으로 이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적합한 유스 케이스에서 채굴한 라이트 데이터가 성공적인 AI 서비스를 키워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서비스를 만들고 그 현장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이해하게 하기 쉬운데 사람들은 이렇게만 딱 하면 지능이 낮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인공지능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요게 어쨌든 저희가 했던 케이스 1입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설명할게요. 저희가 그 사용자 경험이니까 사용자 이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관심이 많은데 요즘 1인 가구 시대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사실 집에 가족들이 있는데 뭐 혼자 여행도 하고 혼자 밥도 먹고 혼자 조용히 카페에서 일하기도 좋아하고 뭐 그러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인 가구를 연구하자. 그래서 신림동에다가 이제 리빙랩을 하나 차렸어요. 1년 전에. 그 1인 가구 연구를 위해 가지고 신림동 고시촌의 한가운데다가 그 쉐어하우스 1층에다가 랩을 차렸어요. 그래서 학교를 떠나서 이제 문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쉐어하우스에 여러분들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기숙사랑 되게 비슷해요. 방을 하나 가지고 있고 화장실, 키친 등의 공용 기능들은 대부분 밖에 있어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빌리는 방은 요 3평이고 옆에도 이제 방들이 있고 그 앞에 보면 샤워실, 키친, 다이닝, 라운지, 뭐 세탁실, 아래층에 가면 짐, 휴게실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 내 방에 그 7배나 되는 공용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방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안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들이 비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넓게 쓰겠구나. 그래서 공간의 가용성 정보 제공을 통해서 공간 활용도를 확장감을 주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용 공간에는 일단 센서를 달자. 근데 센서 하면 여러분들 왜 모션 그 디텍터 스위치처럼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우리는 그걸로는 좀 부족했어요. 우리는 이게 사람이 몇 명 있는지를 좀 보고 싶었어요. 1명 정도 있으면은 내가 더 가도 되는데 이미 서너 명 있다 그러면 안 가도 되니까 모션 디텍터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를 영 아니면 1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센서를 해서 요거를 머신러닝을 해서 결과값을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이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스킬풀하지가 않아요. 근데 융대원에 있으니까 융대원의 도움을 받자. 그래서 이제 마그랩에 있는 안광석 학생한테 우리 센서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에 이제 카메라, 사운드, 뭐 울트라, 뭐 기타 등등해서 센서를 5개 정도 넣어가지고 조그만 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얘가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서버로 보내면 이렇게 이제 5종류의 그 신호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또 이제 머신러닝 잘 못하니까 구글의 이제 AutoML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막 해요. 그러고서 나온 결과 가지고 시각화를 해서 이제 모바일 앱으로 이제 보게 만드는 걸 만들었습니다. 요 작업을 이제 했어요. 근데 요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AutoML이 보면은 머신러닝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전처리, 변수 개발, 변수 선택, 아키텍처,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모델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AutoML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데이터 수집하고 뭐 전처리하고 모델 평가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원종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한테 끊임없이 자문을 받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맞게 하는 건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업은 사실 여러 랩들의 그 공동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서 이제 그 처음에는 있다 없다만 보려고 그랬는데 요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체육관을, 대학교 체육관을 그 이게 날짜고 이게 먼스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얼만큼 점유하는지를 계속 누적을 해서 보면 그러면은 미래의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방이 지금 몇 명이 있다를 보여주는 거 말고 앞으로 몇 시간 뒤에 이게 찰지 안 찰지를 알고 싶은 게 사실은 조금 더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센서로 머신러닝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주변 변수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뭐 계약초인지 학기 중인지 요일인지 시간인지 날씨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변수들까지 다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이제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럼 요쯤에서 한번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카메라 써서 비전 인식을 하면 아주 손쉽게 풀리는데 왜 이렇게 그 뭐 사운드니 뭐 잡다구리한 걸로 이제 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카메라는 좀 심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있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은 센서들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챌린지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데이터들은 들어오는데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학습을 시킬 거 아니에요. 즉 이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점유 인원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는 사람의 작업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센서 만드는데 급급했다가 나중에 요걸 액션캠을 이제 방마다 달고 이렇게 시계를 달아가지고 시간을 싱크하고 이거를 24시간 녹화한 다음에 인턴 및 저희 학생들이 한 땀 한 땀 저거를 갖다 넣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작업이죠. 나중에 이따가 그 김대영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거 하나당 그 얼마 했는지, 내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차지했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 작업이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건 또 비전 인식을 통해 가지고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뭐 너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레이버로, 매뉴얼한 레이버로 이걸 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고민은 뭐냐면은 이게 데이터 디자인 관련된 건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정도예요. 비어 있다, 널널하다, 북적북적하다, 이거를 알고 싶은 거지 이 안에 0, 1, 2, 3, 4, 5, 6, 7, 8, 9, 10, 13 이거를 알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죠? 뭐 사람 숫자들이 정확하게 주어지는 것도 판단에 도움이 되지만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의 아웃풋 값을 원한다면 0명, 1명, n명 정도로만 브라켓팅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비닝을 결정하고 나서 그러니까 레이블링도 좀 쉬워지고 그 다음에 훈련도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검증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방마다 조건들이 이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샤워실, 화장실, 뭐 회의실, 공용 주방 여기마다 이제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여기마다 유형에 따라서 데이터도 다를 거고 훈련도 다르게 시켜야 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AutoML만 딱 빼놓고 그 앞뒤의 작업만 열심히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는 거는 공용 공간의 가용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UI를 만들었고,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돌리면 202 202 주방, 뭐 그 옆에 뭐 화장실 이런 것들 쭉 나오고 지금 얼만큼 차 있는지 나오고 1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예측 정보를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예측까지 못했고 이제 맞추는 것까지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 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에 도착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머신러닝으로 튜닝을 해도 90 몇 퍼센트 막 이렇게 돼도 데이터가 막 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분명히 비어 있는데 갑자기 얘가 비어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널널해요로 확 바뀌고 다시 비어 있어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뭐냐면은 그냥 화면으로 위에 있는 것처럼 보면은 비어 있다가 북적북적하다 비어 있어요가 한 번 나오면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져요. 얘는 좀 똑똑하지 못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 옆에다가 누적해가지고 이렇게 쭉 쌓게 되면은 이게 지배적으로 지금 북적북적하구나. 얘는 좀 에라틱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의 이제 에라틱한 거는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희는 생각하기에 그 데이터가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데이터를 잘 찾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뭐 이렇게 잘 정리해서 넣는 것보다도 이 머신에다가 넣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잘 찾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마존이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엄청나게 싸게 돌리고 뭐 테슬라가 차를 팔고 뭐 이런 것들이 난 엄청나게 데이터 수집하기 위한 일종의 그 트로이 목마라고 생각해요. 데이터 회사들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데이터 수집을 위한 디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회사나 서비스 만든 사람들은 그 고민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모아서 뭐 할 건지가 먼저 결정돼요. 사람들한테 대화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서비스를 해주는 게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스피커로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어떤 일 다음에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 행동에 대한 프레딕션이나 인텔리전스를 갖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서비스 하나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이제 큰 목적을 좀 고민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큰 목적을 생각해야지 이 결국은 디코이 컬렉터가 되는 것을 디자인하고 걔가 데이터의 모양을 결정하고 데이터의 모양을 결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AI 시대에 그 HCI나 UX 역할이 이 모델이나 머신러닝 전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유스 케이스는 인지적으로 어려운 그리고 실수가 있고 반복적이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젊어가지고 지금 아무런 인지적인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나이 들거나 조금만 어렸을 때도 끊임없이 뭔가를 그 인지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봤던 버스 도착 시간이 그게 맞나? 그런 거 해야 되고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데이터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핏하게 모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나 그런 터치 포인트 디자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당연하지만 explainable AI처럼 사용자의 행동이 이 결과가 이해하기 쉽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보고 하는 행동이
다시 이제 피드백이 돼가지고 그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은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 모델 전후를 관리한다. 뭐 이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는 굉장히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모델보다 데이터입니다.